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3단원 공부했던 것들 중에 주식, 채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나는 이번 동영상을 보면서 3단원 복습을 한다, 퀴즈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3단원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 그리고 채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거래 메커니즘이라던가 그리고 거래를 하는 뭐 방법 중에 뭐 빚을 내서 거래를 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1에서 살펴본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처음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해서 처음 주식이나 채권이 팔리는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은 그렇게 팔린 이후에 주식이나 채권이 또 다른 투자자에게 사거나 팔리고 또 다른 투자자에게 사거나 팔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거래소라던가 아니면 장 외에서 투자자들끼리 그렇게 회사랑은 관계없이 이제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이렇게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영어로 publicly listed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은 이렇게 private corpo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private corporation들은 이제 뭐 그냥 뭐 진짜 뭐 가족이 그 회사 만약에 그 비상장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뭐 가족이 다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창업주가 다 갖고 있다던가 뭐 할 정도로 투자자가 상당히 적죠. 주주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또 다른 말로 privately held firm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상장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 수가 상당히 적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는 상장사들에 비해서 어떤 자신들의 회사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가 상당히 적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공개를 한다든지 어떤 공시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상장 회사의 주주들은 상당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어떤 이런 잡스법이라는 걸 통해서 2,000명까지는 비상장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제한을 좀 풀어준 거가 있었습니다. 같은 비상장 회사들은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습니다.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private placement 방법을 통해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사모 방식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수의 돈 많은 개인들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뭐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돈을 뭐 빌려오거나 투자를 받는 방식이 요 private placement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를 이렇게 publicly traded compani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퍼블릭 펌 그러니까 상장사도 처음부터 상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를 이렇게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회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다가 최초로 주식을 상장을 시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 주식을 발행을 한 적이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를 이렇게 Seasoned Equity Offering,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장을 하거나 뭐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자본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증권사 뭐 미국식 표현으로 말을 하면 IB 투자은행들을 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식이나 채권 발행 업무를 위탁해서 맡아서 대신 해주는 사람들, 아니 그 증권사를 그때 언더라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은 그렇게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들로부터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해주는 거죠. 뭐 적정한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될지, 뭐 투자자 모집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요 언더라이터들이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겨 3.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해주는 증권사를 여러 개를 고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리드 언더라이터가 있고, 그리고 뭐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여기 NH증권,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뭐 여러 개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그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룹, 신디케이트를 통해서 언더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회사가 만약에 1000주를 총 주식으로 새로 발행하려고 해. 그러면 이 1000주를 이 언더라이터들한테 우선은 다 넘깁니다. 1000주를 다 넘겨. 그리고 이 1000주 다 넘겨받은 거를 투자자들한테 뭐 1000주를 다 넘기든 뭐 990주밖에 못 팔든 하는 거는 다 이 언더라이팅 하는 사람, 그 증권사 책임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쉘프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룰 415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거였는데 뭐 단순한 거였죠. 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주식을 발행할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미리 신고를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발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 쉘프 레지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리스티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미리 금융당국에 주식 발행할 거라고, 채권 발행할 거라고 신고를 해둔다, 등록을 해둔다라고 해서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상장을 할 때에 이 IPO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IPO를 할 때에 나오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로드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투자자를 모아서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을 로드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 만나러 다니면서 이 언더라이터랑 그 이슈잉 펌, 그 주식 발행하려는 회사가 직접 같이 가가지고 투자를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를 로드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로드쇼를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 회사 주식에 채권에 투자를 해줄지 어떤 수요조사,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거를 요 북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나 금융에서 북이라고 하면 뭐 책이나 혹은 예약하다의 뜻보다는 그 증권사나 뭐 금융기관의 어떤 장부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가 이제 자기들한테 투자를 할지 이렇게 사전조사, 한번 수요조사 해보는 거를 요 북빌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언더라이터가 아까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000주를 다 발행하려고 하면 언더라이터가 우선 다 1000주를 떠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투자자에게 다 판매를 하든 못하든은 이 언더라이터가 다 책임을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더라이터 입장에서는 어떤 유인이 생기냐면 주가를 처음 이 IPO를 할 때 좀 싸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슈잉 펌한테 주식 발행하려는 회사한테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너무 비싸게 상장을 하면 투자자들이 겁나서 아니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예 싸게 상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항상 그렇게 언더프라이스로 상장이 되는 건 아니고 때때로는 이렇게 오버프라이스로 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3.2번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이 거래되는지 혹은 채권이 거래되는지 그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은 그 거래되는 시장의 유형을 살펴봤었는데요. 봤던 다이렉트 서치 마켓은 이제 가장 뭐 구식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주식 살려는 투자자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투자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다이렉트 서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중간에 이런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이 브로커드 마켓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보통의 요즘에 어떤 뭐 직방, 뭐 다방, 뭐 그런 거가 됐든 뭐 그런 게 다 요 브로커드 마켓 형태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중개업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요 브로커드 마켓이 현대의 어떤 많은 뭐 주식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딜러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보험사 아니면은 뭐 그리고 어떤 증권사, 은행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산,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불려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딜러 마켓이라고 하고요. 이제 옥션 경매의 경우에는 뭐 뉴스나 뭐 TV에서 잘 봤던 것처럼 뭐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방식이 이 옥션 마켓이 되겠습니다. 요 비드 프라이스랑 에스크 프라이스는 서로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는데 비드 프라이스는 딜러 입장에서 사는 가격이면서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는 가격이 이 비드 프라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크 프라이스는 딜러 입장에서는 파는 가격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사는 가격이 바로 이 에스크 프라이스였죠. 그래서 이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는 이거를 딜러 입장에서 말을 하냐 고객, 투자자 입장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베스터 입장에서 말을 하냐, 딜러 입장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드와 에스크 프라이스의 차이를 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행 가서 환전할 때에도 사실 때와 파실 때 가격이 두 개가 그렇게 가격이 두 개가 고시가 되는 것처럼 그 스프레드만큼을 딜러가 먹는 거다, 은행이 먹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문을 내는 방법, 유형을 첫 번째 방법은 마켓 오더, 즉 그냥 시장가에 사거나 시장가에 팔거나 하는 방법이 요 마켓 오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가에 주문을 내는 거니까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거니까 뭐 거의 바로 즉시에 사거나 팔리거나 할 것이고요. Price Contingent Order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거는 주문 방식이었습니다. 투자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고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최대한 싸게 사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보다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살 때 조건을 거는 방법 그리고 나는 뭐 15만 원만 넘으면 팔게 라고 그렇게 조건을 거는 방법이 요 리미트 바이 오더 혹은 리미트 셀 오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우리가 피겨 3.4번을 통해서 이렇게 페이스북 주식이 이렇게 시장가로는 지금 시가로는 118.34달러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에 비드와 에스크 프라이스가 이렇게 사자 주문과 팔자 주문이 이렇게 고시가 가격에 따라서 거래량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트레이딩 되는 거래가 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OTC 마켓, 딜러 마켓 형태였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채권이 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은 요즘에 거의 요 ECN 방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어떤 진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진짜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어떤 거래 과정이 다 해결이 되는 방법이 요 ECN 방법인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그 등록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수수료를 받고서 이제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을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요 ECN 방법이었습니다. 이 OTC 방법은 어떤 딜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그 거래소 밖에서 딜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이 OTC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던가 비상장 주식이 요 보통 OTC 방법으로 그 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되죠. 이제 그리고 부수적으로 스페셜리스트 마켓이라는 것도 살펴봤는데 이게 그 뭐 TV 영화나 아니면 뉴스에서 어떤 이 스페셜리스트 그 NYSE 그 증권거래소 장에서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종목만 전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뭐 SK 하이닉스 종목만 전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뭐 그런 방법이 있는 마켓이 요 스페셜리스트 마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가장 요즘에는 요 ECN 방식으로 거의 거래가 다 점점 더 바뀌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여기 3.3 부분 초반에서는 뭐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점점 더 어떤 전산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었다. 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었냐라고 하면 틱 사이즈는 점점 좁아지는 거가 됐고 그리고 요 어떤 NMS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또 새로 생겼다. 뭐 그런 어떤 방향성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피겨 3.5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가 틱 사이즈가 바뀌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스프레드가 틱 사이즈가 줄면서 스프레드가 확 줄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의 시장을 한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 나스닥이라고 하는 거는 한 3,000개 정도의 회사가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의 시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나스닥이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마켓 센터라고 하는 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 이제 NYSE라고 쿠팡이 요 NYSE에 상장을 막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바로 이 NYSE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NYSE도 뭐 이게 연도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 연도에 그 맞는 짝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NYSE처럼 점점 현대화 전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즘에는 ECN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고 혹시 미국에서 아니면 뭐 유럽에서 사셨던 분들은 미국에도 이렇게 뭐 나스닥, NYSE 뭐 해가지고 거래 시장이 많고 그리고 유럽에도 같은 나라 안에도 뭐 시장이 많은 경우가 있죠. 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어떤 거래소의 모습이 ECN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국거래소라는 거래소 하나밖에 없는데 뭐 대체거래소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된다 한다 만다 하다가 아직은 도입이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요게 아예 거래소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나라마다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데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 여기서 말을 하는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레이턴시가 적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제 요즘에는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 ECN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기들은 레이턴시가 적다,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라고 해서 그렇게 고객을 우리 거래소로 끌어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CBOE 글로벌 마켓이라고 하는 경우 요런 시장은 지금 거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 마이크로 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번에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거래 유형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알고리즘, 어떤 코드를 짜놓고 어떤 조건이 발동이 거기에 딱 걸리면 뭐 매도, 주문이 나오게 이렇게 딱 되게 하는 경우가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었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어떤 한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 뭐 100 마이크로초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사고 팔고 주문을 막 내는 방식이 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는 HFT라고 이제 금융쟁이들은 증권쟁이 주식쟁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크풀이라고 하는 거는 익명으로 뭐 대량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할 때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이 요 다크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라지 블록 오브 시큐리티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방식이 요 다크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거래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OTC 방식으로, 즉 채권 딜러를 통해서 거래소가 아닌 채권 딜러를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채권 시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표준화가 덜 돼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 발행하는 회사마다 이자가 다르고 그 만기가 다르고 원금도 다르고 해서 이렇게 조금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회사가 이제 수많은 종류의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더욱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으로 넘어와서는 주식시장의 글로벌화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으로 오면서 거래소들 전 세계 그러니까 아예 나라를 또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의 거래소들이랑 이렇게 어떤 제휴 연합을 하거나 아예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뭐 나스닥이 이제 유럽의 OMX를 인수합병했다거나 이제 뭐 ICE가 그 NYSE 유로넥스트를 이제 인수합병을 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예 이제 나라를 넘어서 이거를 그 거래소들끼리 연합을 하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도 뭐 인수합병은 아닌데 동남아에 뭐 몇 개 거래소랑 이제 좀 밀접한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피규어 3.8번을 통해서 이게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의 합으로 거래소 순위를 한번 2005년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NYSE가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1등이었고 그 다음이 나스닥 OMX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에 런던, 그 다음에 여기 상하이랑 셴젠 중국 그런 순서였고 우리나라도 여기 끝에 이름을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번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 결국은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즉 간략하게 explicit cost는 결국 그냥 내가 딜러나 뭐 브로커한테 내게 되는 수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딜러나 브로커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쓰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유형의 수수료가 implicit cost,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코스트였는데, 이거는 bid ask spread가 대표적인 implicit cost였습니다.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넓다는 거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 서로 가격 차이가 괴리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살려고 하든 팔려고 하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자자 찾는데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게 암묵적인 거래 비용이 이렇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크게 되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3.8번으로 넘어와서는 보통은 주식을 살 때에 현금 100%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한 50% 아니면 40% 정도를 증권사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buying on margin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marg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내 돈,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한 50%, 우리나라에서는 한 60% 정도는 최소 내 돈을 넣어놔야 이제 나머지는 빚 내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브로커의 콜론 같은 어떤 증권사 대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buying on margin, 즉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런데 주가가 계속 빚을 내서 사는데 올라주면 문제가 없죠. 이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다? 이렇게 메인터넌스 마진이 까여가지고 나한테 마진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파생 상품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최소로 계좌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금액을 메인터넌스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보다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나는 그 메인터넌스만큼을 더 납입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한테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진 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빚내서 투자한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막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9번에서는 숏 세일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이것은 공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돈 주고 사고 그 주식을 비싸게 혹은 뭐 손실 보고 팝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일단 사서 갖고 있다가 파는 건데, 이 숏셀이라는 건, 공매라는 거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팔고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갚는 방법이 공매, 이 숏세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서 팔아. 그러면 나한테 그 주식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는 그 주식 빌렸던 것을 갚습니다. 그렇게 갚는다는 거를 covering the short 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익이 나냐? 주가가 100일 때 나는 이거를 팔았어. 그러면 나한테 100 들어오지. 근데 이거 나중에 봤더니 주가가 50 됐네? 그러면 나는 시장에서 지금 50만 주고 그 주식 사가지고 갚으면 돼. 그럼 나는 이 과정에서 50만큼을 그냥 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어떤 방법이 요 숏 세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판 가격 빼기 이니셜 프라이스인데, 요 숏세일의 경우에는 내가 이니셜 프라이스가 나한테 먼저 들어오니까 이니셜 프라이스 빼기 요만큼의 금액이 내가 얻는 금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원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식시장 아니면 채권시장 같은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법도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뭐 33년에 Securities Act, 34년에 Securities Exchange Act 같은 게 생겨서 지금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셀프 레귤레이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금융투자협회, 뭐 은행연합회, 뭐 여신금융협회와 같은 어떤 증권사나 은행들이 속해 있는 협회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방식이 셀프 레귤레이션이고 혹은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CFA 차트 홀더가 속해 있는 CFA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 협회를 통한 규제 방법도 요 셀프 레귤레이션이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최근으로 오면서 생긴 규제가 요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였습니다. 이제 이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가 생긴 거는 이제 요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규제를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CEO나 CFO가 니네 그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거를 보장을 하게 한다던가, 뭐 이사회를 조금 더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한다던가, 회계법인, 그 회계감사 받는 회계법인한테 컨설팅 서비스는 그냥 다른 회사에 맡기던지 같은 회사, 회계법인 그 회계감사 받는 회사에 컨설팅까지 맡길 수는 없다. 뭐 그렇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화를 한 것이 요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뭔가 규제를 강화한 게 사비엔스 옥슬리 액트구나. 뭐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었죠. 뭐 이거는 그 개념은 다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 회사 내부자들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거래를 하는 게 인사이더 트레이딩이고 이제 그런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라서 시장에서 금지가 되고 있는 거래 유형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런 현실에 나와 있는 어떤 증거들을 봤더니 실제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내부자 정보 이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보다 수익이 높게 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뭐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3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여기까지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